네,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4일 비욘디 의학 채널에서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이 마침 그 7월 14일이 세계 소리의 날이더라고요. 뜻깊은 날에 맞춰서 저는 오늘 소아 난청의 원인과 맞춤형 인공아우 혹은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밀의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유전 정보 혹은 생체 내 바이오마커를 바탕으로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하는 맞춤형 의학인데요. 기존에 난청의 치료의 큰 패러다임은 보청기, 인공아우였다면 최근에 현재 시점에서는 보청기, 인공아우 그리고 일부 영역에서는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난청 타입이 있고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난청의 치료 패러다임이 다소 이제 맞춤형에 의거한 정밀의학 쪽으로 조금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대비 요 인공아우라는 수술 자체도 환자의 원인에 의거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지금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흔히 어머님들께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생하시고 산부인과에서 이제 선별 검사를 보통 받게 되죠. 그래서 뭐 136이라는 법칙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개월 이내에 선별 검사를 받고 청각에 대해서 혹시나 한쪽 귀라도 통과를 못하면 확진 검사를 받게 되고 3개월째, 6개월째 이제 재활, 청각 재활을 시작하라는 기본 원칙이 있었는데요. 저희 대한민국도 이제 난청 선진국을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이제 1개월의 선별, 2개월의 확진, 3개월의 이제 재활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선별 검사에서 한쪽 귀라도 통과를 못하거나 통과를 하더라도 이런 니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태어난 아이들 난청의 고위험군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이제 3차 병원인 저한테 내원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흔히 소아 이제 신생아 난청 선별 검사에서 한쪽 귀라도 리퍼가 나오게 되면 청각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청각 정밀 검사는 쉽게 말해 정기 생리학적인 검사이고 청각 뇌파 검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소리는 이런 공기 중에 있는 입자를 떨리게 만들고 그 떨린 입자는 이 고막을 진동을 시킵니다. 이 고막으로 형성되어 있는 고막과 이 중이강으로 형성되어 있는 요 미들이어라고 하는 공간은 북과 같아서 둥둥둥둥 울리게 되고요. 이 증폭된 진동 에너지가 달팽이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달팽이관 내에서는 이 물리적인 에너지가 전기 신호로 바뀌게 돼서 청신경을 따라서 중추 청각 경로를 따라서 되뇌 피질까지 도달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소리는 달팽이관에서 소리를 탐지하게 되고 청신경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각각의 자음 모음으로 되어 있는 음소들이 저장이 되게 되고 우리가 인지 능력이랑 이런 신호가 처리됨을 통해 가지고 소리를 알아듣고 이해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 그래서 이런 청각 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청각 뇌파 검사는 뭐 많이 알고 계시는 이런 ABR 검사, 뭐 ASSR 검사, 뭐 달팽이관의 그 청각 세포의 기능을 보는 OA 검사, 뭐 중위 기능 평가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정기 생리학적인 객관적인 검사 외에도 실제로 그 아이들이 소리에 대한 인지라든지 반응을 관찰해야 되는 이런 행동 관찰 검사도 역시 적절하게 수반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핵심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인데요. 우리 소아 난청은 이제 이런 정밀 검사로서 진단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아 난청은 어떤 환자에게는 소아 난청만을 일으킬 수 있고 어떤 환자에게는 하나의 증상일 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아 난청을 어떤 원인으로 발생됐는지를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지 비로소 진단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소아 난청의 원인을 양측성 난청과 일측성 난청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아 난청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양측성 난청의 경우에서는 피 검사를 바탕으로 한 유전자 검사, 그리고 소변과 혈액 검사 바탕으로 한 바이러스 검사, 그리고 CT와 MRI로 기반하는 이런 영상, 구조를 보는 영상 검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한 2년 정도 한 300케이스 정도, 300귀 정도 수술한 결과를 좀 분석을 해보니 이런 양측성 혹은 양쪽 귀가 다 나쁜 비대칭성 난청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10명 있으면 열의 한 6, 7명은 유전자의 문제고
또 열에 한 명은 이런 청신경이나 심한 뇌이경이 동반된 아이들이고 또 열에 한 명 정도는 선천성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만 보시더라도 단일 검사로서는 혈액 검사를 바탕으로 한 유전자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전자의 문제로 발생된 난청, 유전성 난청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요. 가족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난청을 일으키는 유전자 DNA에 이런 병적인 돌연 변이가 확인된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전성 난청은 생식세포 돌연 변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온 몸의 세포에 다 갖고 있는 돌연 변이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가 수학 문제 푸는 정답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유전자 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단일 유전자의 문제로 발생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들이 가족력이 없는데 왜 우리 아이는 유전성 난청인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가족력이 없고요. 하지만 상염색체 열성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들은 젓가락처럼 두 가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닥 모두의 돌연 변이, 즉 두 개의 대립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는 상태인 경우가 7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3대에 걸쳐서 아이 말고는 난청 가족력이 없어요. 아빠, 엄마 검사를 해보면요, 아빠의 그 젓가락 두 가닥 중에 한 가닥 쪽에만 돌연 변이가 있고 반대쪽은 정상이고요. 엄마도 한 가닥 쪽에만 돌연 변이가 있고 반대쪽은 정상이에요. 아빠가 가진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아이한테 전달이 되고요. 엄마가 가진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전달이 됩니다. 하필이면 돌연 변이 있는 가닥과 돌연 변이 있는 가닥이 만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상염색체 열성에 의한 유전성 난청이고, 이런 경우가 70%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력은 없습니다. 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돌연변이 두 개가 만나야지만 난청으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돌연변이 하나만 갖고 있는 아빠와 엄마는 보인자일 뿐 난청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혹은 아빠, 엄마의 온몸의 세포에 돌연변이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한 세대가 건너가면서 확률적으로는 약 30억 분의 100의 확률로 매우 낮은 확률로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글자를 쭉 세어보면 약 30억 개가 된다라고 해요. 우리 유전체도 30억 개의 DNA 염기서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하필이면 아빠의 한 가닥과 엄마의 한 가닥이 만나서 재조합이 되는 과정에서 한 약 30억 개의 염기서열 중에 약 100개 정도가 오류가 발생을 된다고 해요. 하느님이 그렇게 탄생을 시킨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그 100개의 오류 중에 이런 난청을 일으키는 중요한 유전자 어딘가에 하나의 딱 염기를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렇게 난청인 아이로 태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서도 유전성 난청은 발생할 수 있고, 그 확률은 5에서 많으면 약 1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피 검사로 한다고 했는데요.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진단율은 달라집니다. 흔히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는 간이 검사라고 하는 한국인 대표적인 난청 유전자 10개, 그리고 22개의 돌연변이만을 콕 집어서 보는 PCR 기반의 검사를 하면 실제 진단율은 1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런 진단검사의학과에서 하는 150만 원 정도 내고 하는 이런 패널 검사라든지 엑솜 검사를 하면 약 50% 진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A부터 Z까지 전체적인 구조까지 다 보고 깊은 영역까지 다 살펴볼 수 있는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하면 현재 기술로서는 약 65에서 70%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 순차별로 진단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제 소아 난청 환자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논문을 썼고 셀 자매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차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하는 게 좋냐라는 부분에 대해 경제비용 분석과 소압 분석을 진행해 본 결과 저의 결론은 약 2025년 1월부터는요. 인공화호 대상자, 그러니까 고심도 난청이거나 유전자 치료가 직접적으로 바로 가능할 수 있는 청각신경병증 환자인 경우에는
first line 테스트로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합니다. 시간은 약 4주에서 5주 정도 걸리고요. 다소 좀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경도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 아이들, 혼합성 난청 아이들은 1차 테스트는 엑솜 검사를 하고요. 여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전장 유전체 분석까지 이뤄지게 돼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직접 받아서 산부인과에 가서 둘째 아이 계획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호자분들이 요청을 주시면 이런 공식 NGS 레포트 폼을 직접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양측성 난청에서는 저희가 유전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17명이요. 그럼 일측성 난청에서는 어떨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측성 난청은 쉽게 말해 우리가 single-sided deafness라고 해서 SSD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양측성 난청의 원인 스펙트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제가 양측성에서는 청신경의 문제, 구조의 문제가 약 열에 1명 정도 발생한다고 했는데 일측성 전농에서는 열에 6, 7명 정도로 발생을 하고요. 선천성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부분이 열에 1명에서 1.5명, 유전자의 문제는 10명 중에 0.5명 미만으로 매우 유전적인 일드는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층성 전농 환자들에서는 이 청신경의 문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CT와 MRI를 찍을 수 있는데요. 3세 이전의 CT는 약간 방사선 조사로 인해 아이한테 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3세 미만 아이들은 MRI를 first line으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더 중요한 점은 CT에서 아무리 청신경이 달팽이관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MRI 상에서는 없을 수 있어요. 즉 MRI가 CT보다 또 민감도와 특이도가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3세 미만의 아이들에서는 first line 테스트로 MRI 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청신경의 상태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바이러스 감염이 생각보다 일측성 전농에서는 꽤 높아요. 1.5명, 2명 정도 되는데요. 아주 선진국들에서는 우리 신생아 난청 선별 검사 무료로 받으시는 것처럼 태어나서 바로 신생아 선별 검사를 CMV 검사를 받게 해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아직 한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머님들이 선별 검사에서 한쪽 귀라도 통과를 못해서 리퍼가 돼서 확진 검사를 받게 되면 이미 3주를 넘은 시점에 이런 3차 병원으로 오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선천성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하기 위해서는 3주 이내에 이루어진 검사를 바탕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주가 지나게 됐을 때 그러면은 선천성 거대해포 바이러스 검사는 할 수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3주 후에 검사가 이루어져도요. 저희가 세팅해 놓은 소변 기반의 바이럴 마커 검사 등에서 일정 수치 이상 높게 나오게 된 경우에는 머리 MRI, 뇌 MRI, 브레인 MRI를 촬영해 보면 약 60에서 70%의 확률로 선천성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의 흔적이 확인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혈액 기반으로 조금 더 유전자 가위를 바탕으로 한 키트를 개발을 해서 MRI 찍기 전에 이런 민감도와 특이도를 조금 더 향상시킨 검사 방법을 한 단계 추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천성이라고 자꾸 하는데 후천성 거대세포 바이러스는 중요하지 않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선천성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난청을 일으키고요. 우리가 흔히 같이 찌개를 먹거나 해서 감염될 수 있는 이런 후천성 거대세포 바이러스는 일단 난청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천성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면 뭐가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검사하는 시기별로 다르지만 제가 전공의 때는 6세까지만 경과 보면 문제 없다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연구 결과들은 약 18세 정도까지도 쭉 경과 관찰해야 된다. 왜냐? 6세 이후에도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청력이 뚝뚝뚝 나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5배 정도의 높은 확률을 정상 쫓기도 나빠질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명의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이 아이는 1세 때 내원했는데 일측성 전농이었어요. 한쪽은 소리 반응 없었고 한쪽은 정상이 나온 아이였는데요. 이때 MRI 검사에서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류코플라키아라고 하는 이런 선천성 거대포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흔적들이 좀 확인이 됐던 환자였습니다. 류코말라시아와 같은 소견을 보였고 이 아이가 어쨌든 이 당시에 사실 저는 요 안 좋은 쪽 귀에 인공화호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일단 정상 쫓기로 좀 버티길 원하셔서 조금 더 경과를 봤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뚝뚝뚝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 2년 안에 청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갑자기 9세 때 양쪽 귀의 청력을 다 잃음으로써
학교 생활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응급으로 양쪽 인공아우를 받게 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전자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 중 5명 미만으로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확인해 볼 가치는 있다. 확인해 봤을 때 대표적으로는 에바스를 일으키는 유전자 혹은 와덴버그 증후군 등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이 많이 어느 정도는 상당수 확인이 될 수 있다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하면 양측이 아닌 일측성 전농 환자에서도 이렇게 원인을 힘들게 찾아야 되나요? 네, 저는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신경의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상 쫓기가 의학적인 이유로 난청이 진행할 확률은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 중에 약 20-30% 아이들은 학령기 전에 언어 발달을 쭉 트래킹해보면 조음, 관계되어 있는 발음과 관계되어 있는 언어가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리 체크해서 미리 언어 치료를 통해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청기 인공아우 되나요? 네, 거의 되지 않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 인공아우나 보청기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거나 유전자의 문제가 나온 경우는 variable but possible이라고 언제든 난청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상기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 센터에서는 건강한 청신경을 갖고 있고 혹은 이런 정상 쫓기가 떨어질 원인을 갖고 있거나 정상인지이지만 언어 발달이 좀 지연된 아이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인공아우를 시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소아 인공아우에 대한 핵심 질문 요 3가지 역시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인공아우든 보청기든 청각 제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핵심 질문 3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아이의 단순히 난청에 대한 청각 검사로서의 표현형을 안 것뿐만 아니라 이 난청이 왜 생겼는지, 유전자인지 바이러스인지 구조적인 건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아이의 전 주기적인 발달 상태, 예후 상태를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수술 시기, 가장 최적화된 수술 시기, 가장 최적화된 보청기 시기를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극 선택과 수술 기법도 매우 중요할 수 있고요. 추가로 매핑, 소아 매핑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언어 치료 중요할 수 있다. 한 3-4가지 정도가 다 완벽해야지 이 아이의 인공아우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공아우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내부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 장치가 있는데요. 내부 장치는 수술하는 거예요. 한번 수술을 하고 큰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 평생 가져가는 겁니다. 크게 전극의 형태를 나눠보면 일자형 전극이 있고요. 이렇게 약간 꼬부라진 모듈러 허깅 일렉트로드 전극 타입이 있습니다. 각 아이의 난청의 원인에 맞게 선택을 하게 되고요. 외부 장치는 이런 귀걸이형과 일체형이 있는데요. 조금 어린 아이들, 학령기 전의 아이들은 대부분 일체형보다는 귀걸이형을 권유드리고 이제 학교 들어가서 좀 외모를 신경 쓸 아이부터는 좀 귀걸이형, 그러니까 일체형을 선호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공아우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달팽이관의 세포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청신경만 튼튼하다면 달팽이관에 삽입된 전극이 할당된 청신경원 세포를 자극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경로를 따라서 소리를 전달해주는 아주 좋은 장치이고 안전한 장치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좀 재밌게요.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유전 진단된 케이스예요. 유전 진단됐는데 비증후군성이란 얘기는 난청만을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이 이런 유전자의 문제 중에 GJB2, 에바스, SRC26A4 유전자들이 있겠죠. 이런 아이들은 유전자 진단이 되면요. 사실은 인공아우 워크업이라고 수술 전 검사를 할 때도 딱딱딱 핵심 포인트들만 검사하면 돼요. 왜냐? 이 아이의 뇌 발달 문제라든지 다른 대근육, 소근육 이런 전체적인 발달에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습니다. 다른 장기들 샅샅이 살펴볼 이유 없어요. 귀에만 집중을 해주면 됩니다. 귀에만 집중을 해줘서 조기에 인공아우를 할 수 있다면 GJB2의 경우는 자신 있게 6개월 안에 정상적으로 원인을 확인하고 가장 최적화된 시기에 수술을 한다면 6개월 안에 정상 언어 발달 또래 따라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면 12개월 때 수술하는 게 좋냐, 9개월 때 하는 게 좋냐, 9개월 전에 하는 게 좋냐. 저의 결론은 이렇게 난청만 귀만 집중할 수 있는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이 됐고요. 이 아이의 인지라든지 다른 발달들이 정상이고 가족의 서포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청력이 심도 난청이면서 언어 발달이 3개월 이상 늦는 경우, 2번 이상 재현되는 경우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최근에는 6개월, 7개월에 보통 수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 진단은 됐어요. 하지만 귀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증후군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난청 쪽에서는 와덴버그 증후군이 많고요. 누난 증후군, 차지 증후군,
등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후군으로 나왔다고 해서 인공아웃 성적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장 최적화되게 맞춤형으로 진행하면 비증후군성 못지않게 성적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수술 전에 귀 외에 각각의 원인에 맞게 다른 장기, 다른 문제가 발생할지 않을지 예후를 그려가면서 쭉 체크를 받아야 되고 향후에 몇 년 이상은 체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그 증후군성 아이들의 달팽이관이라든지 뇌의 기형이 조금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달팽이관의 길이라든지 청신경의 건강 상태, 안면신경의 주행 등을 아주 잘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 오토프렌이라고 하는 좋은 소프트웨어가 좀 나와 있어서 수술 전에 미리 환자들이 찍은 CT를 바탕으로 미리 디자인해서 들어가서 어떤 전극을 선택할지, 이 전극을 어떻게 넣고 나올지를 다 프레이닝하고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시다시피 우리 생긴 얼굴 다르고 키 다른 것처럼 원인에 따라서 달팽이관의 길이, 모양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뭐 몇 가지의 수술 기법의 중요성도 있지만 이건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전 진단된 경우 중에 증후군성으로 확인된 경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인공아웃 수술을 하면 안 되는 아이들을 감별하는 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뭐 타 병원에서 뭐 원인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뭐 청신경이 튼튼해서 뭐 6, 7개월에 빠르게 수술을 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뭔가 수술을 했는데도 언어 발달도 잘 되지 않고 이제 목 가누는 것도 안 될 정도로 신경학적 퇴행이 한 4, 5개월 뒤에 발생한 아이예요. 정확하게 원인을 체크해 보니 이런 마이토콘드리아 다이나믹스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의 문제가 됐고 이 아이는 계속 PICU 중환자실을 전전하면서 좋지 않은 코스로 됐습니다. 왜냐? 이 유전자의 문제가 확인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문헌에서 기대 여명이 뭐 3, 4세 정도로 보고되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무리해서 인공을 하게 되면 추후에 이 환자가 워크업을 하거나 중환자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을 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하면 안 되는 환자를 감별하는 데도 그런 정확한 원인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유전 원인에 대해서 유전 원인인 인공아웃 케이스들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유전 원인이 아닌 경우에서는 제가 외래에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어머님, 인공아웃가 결정된 이상 유전적인 원인이 나오면 사실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유전자의 문제는 달팽이관의 세포의 문제를 일으켜요. 청신경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아웃의 예후가 좋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정밀 유전자 검사를 해도 유전 원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청신경의 문제일 가능성이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요즘에 이렇게 달팽이관으로 들어가는 길도 막혀 있고 MRI상에서 청신경이 아예 보이지 않는 환자들이어도 22개의 채널 중에 절반 이상은 최근에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신경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수술 시기가 좀 빨라졌고요. 몇 가지 프로토콜을 좀 개발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 청신경원 세포를 청신경이 약하지만 더 많이 효율적으로 자극시켜줄 수 있는 전극을 선택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게 1003이라고 하는 또 좋은 전극이 나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수술 프레이닝을 이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잘 짜고 들어가고 수술 기법도 고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분홍색은 제 스승님인 소천하신 오승하 교수님의 데이터였다면 지금 200명 정도의 데이터는 훨씬 더 신경 반응이 좋게 나온다를 말씀드리겠고 이걸 바탕으로 언어 발달도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를 지금 보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프로토콜이 정립된 지 한 1년 정도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되다 보니 좀 무르익어서 최근에 이제 12개월에 한 아이를 수술하였는데 이 아이는 오른쪽은 청신경의 저형성이었고 좌측은 청신경에 이렇게 없는 무형성이었습니다. 언어 발달이 느리기 때문에 어머님과 여러 면담을 통해서 좌측에 일단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수술해서 언어 발달을 좀 높여보자라고 했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최적화된 전극을 사용해서 가장 청신경 세포에 밀착돼 있는 구조를 좀 이루게 하고 나왔고 매핑 전략을 잘 짜다 보니 전체적인 22개 채널 반응이 모두 나온 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간단히 잔존 청력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잔존 청력 보존을 위한 인자는 교과서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잔존 청력 보존 잘 된다. 수술 기법 중에 달팽이관을 정원창으로 삽입을 해야지 전극을 잘 된다. 일자형 전극이 잘 된다.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에 스테로이드를 써야지 잘 된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 이후에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한 오토플랜 기반의 측정, 수술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잔존 청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점검을 넣어놓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 플래닝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단순히 달팽이관의 구멍에 그냥 블라인드하게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달팽이관 구멍에 전극을 넣으면서 실시간으로 요런 몇 도 들어갔고 실시간으로 신경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거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전극의 깊이 삽입 속소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위치 확인, 채널별 신경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잔존 청력도 최적화시키고 신경 반응도 최적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평균적으로 약 70% 정도 잔존 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잔존 청력 그리고 아이의 환자의 원인에 따라서 수술 전극에 대한 선택도 매우 중요하고 삽입 각도, 위치 결정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말해 청각신경병증이라고 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약 10명 중 1명꼴로 발생되는 표현형이 있어요. 쉽게 말해 히어링은 돼요. 소리는 감지를 하는데 리스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언어 발달 안 되겠죠. 이런 아이들에 대한 그 위치별로 원인을 좀 살펴보면 그런 청각세포 중에 외유모 세포 말고 내유모 세포, 이게 시냅스로 연결돼 있고 신경 전달 물질과 연결돼 있는 연관돼 있는 내유모 세포의 문제인 경우 40%, 청신경의 문제가 40%, 기타 한 20%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내유모 세포의 문제 40% 중에서도 대표적으로는 이 오토포린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 유전자의 문제가 확인이 된 경우에 의한 청각신경 병증은 사실은 이제 인공화보다는 유전자 치료로 접근하는 시대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유전자 치료에 대한 AV, 바이러스 벡터 기반으로 정상 유전자를 한 차례 전달해주는 치료가 약 2년 반 전에 시작이 돼서 이런 대형 페이퍼들에 나오게 됐고 불과 2년, 3년이 안 돼서 FDA 승인을 받은 어떻게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막을 열고요. 살짝 들어가서 달팽이관의 요 구멍, 정원창을 보면서 이렇게 AAV 벡터에 담겨있는 유전자 치료를 한 차례 주입하는 게 치료 방법입니다. 매우 간단하고요. 웨이도 크기만 어느 정도 넓은 소화라고 하면 수술되는 프로시저의 시간은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A부터 Z까지 어떠한 컨센서스를 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이미 약 47명에 대한 엑스퍼트 기반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참여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 한 아이가 지금 이 오토프의 돌연변이로 진단을 받은 청각신경 병증 아이였고 최근에 그 릴리라고 하는 빅파마와 연계해가지고 지금 아직은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 조만간 치료를 받을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정상 유전자를 단순히 전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유전자 가위가 처음에는 좀 불안정했거든요. 위험성도 많고. 하지만 이제 차세대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베이스 에디팅, 프라임 에디팅에 대한 기술이 보다 보편화되면서 많이 정교해지면서 이제 난청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논문들이 좀 보고가 되었고 저희 연구팀에서 최근에 MPGL2라고 하는 이런 소아, 경도에서 중등도 난청의 대표적인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난청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한 페이퍼를 제출했고 요건 어떻게 보면 컨셉 페이퍼였다면 실증하는 페이퍼가 이제 다음 달에 그러니까 제출될 예정이고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방금 제가 난청에 사용했던 이런 차세대 유전자 가위는 이런 희귀 질환, 이런 간질환이었고요. 치명적 간질환이었고 이런 가족성 고지혈증 환자들에서도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치료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적으로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혀 뒤처지지 않고요. 국가에 대한 규제와 이런 펀딩적인 부분들만 잘 해결될 수 있다면 유전성 난청의 이런 유전자 치료에 대한 미래도 저는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은 양을 좀 말씀드리게 돼서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좀 빠르게 말씀드린 점 다시 한번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전문적인 의학 채널인 비욘디에서 제가 지금 진료를 보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실버 선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단순 노화성 난청인지 보청기나 인공아웃까지 고려해야 하는 난청이 어떻게 구분하나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아의 경우는 청각 뇌파 기반의 청각 정밀 검사를 시도하면 되고요. 한 5세 이상의 인지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있는 소아나 청소년이나 성인분들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수능 청력 검사로 주파수별 역치를 확인하고 어음 변별력 얼마나 알아듣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지켜봐도 되는 난청일지 보청기를 해야 될지 인공아웃을 해야 될지 청력 검사만 보고도 거의 뭐 80-90%는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보청기와 인공아웃 차이요. 네. 보청기는요. 쉽게 말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 세포를 선택적으로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달팽이관에 청각 세포가 10개 있었다라고 하면 한 대여섯 개, 6, 7개 남은 환자들은 대여섯 개, 6, 7개를 이용해 가지고 증폭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한두 개밖에 남아 있지 않거나 아예 없는 청각 세포가 없을 정도로 청력이 떨어진 환자들은 보청기가 효과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 청신경이 튼튼하다면 인공아웃 수술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스프링 봄날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기타 다른 난청일 때는 원인을 알 수 있나요? 기타 다른 난청이라고 하면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달팽이관에 세포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청신경에 문제를 동반한 감각신경성 난청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서 질문 주셨던 다른 난청인 경우는 전음성 난청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전음성 난청은 대표적으로 고막에 구멍이 있거나 중이염이 있거나 고막에 붙어있는 소리를 전달해주는 뼈인 이소골에 기형이 있거나 혹은 외이도가 막혀 있거나 뭐 소위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을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음성 난청이어도 뚜렷한 청각 표현형을 보이고 있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유전적인 원인이 확인될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썸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이가 중이염을 자주 앓고 나서부터 뭐라고 대문일이 많아졌습니다. 중이염 때문에 일시적으로 잘 안 들리는 건지 난청을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중이염이 정말로 완치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소아 귀지 많고 외도 좁으면 정확하게 중이염 못 보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중이염이 완치됐는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보시고 싶고요. 중이염 일부 어떤 원인을 가진 경우에 중이염이 갖고 있는 독소가 난청 달팽이관 안으로 들어가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의학적 가설과 실제 사례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되묻는 게 많아지고 뭔가 소리에 대한 반응이 떨어졌다면 단순히 고막 내시경으로 중이염을 체크하는 것 외에도 정확하게 청력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중이염이 염증이 자주 생기는데 인공아웃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물론 인공아웃은 깨끗한 곳에 수술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중이염이 자꾸 발생되는데 인공아웃가 꼭 필요한 환자면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중이염이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수술을 하고 순차적으로 인공아웃을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인공아웃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스키슬로프 난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말 그대로 스키슬롭이에요. 아까 주파수 말씀드렸죠? 저음역은 정상, 중음역은 중간, 고음역은 고심도 난청으로 뚝 떨어져 있는 난청을 마치 우리 스키장 가는 스키슬롭 난청이라고 합니다. 스키슬롭 난청을 보이는 환자들 많은데요. 일단 성인분들 경우에 소아나 성청소년이나 스키슬롭 보이는 난청 가진 환자분들의 대표적인 증상은 이렇게 단둘이 조용한 곳에서 얘기할 때는 다 알아들어요. 학교 수업도 얼추 따라갑니다. 하지만 사람이 조금 많아지고 하면 전혀 소리를 놓치고요. 백화점, 식당 가면 많은 소리를 놓칩니다. 스키슬롭을 보이는 환자들 분 중에 40%는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의 유전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이 저음역, 지금은 유지되고 있는 정음역과 중간음역대의 잔존 청력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나빠질지를 그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킴다데이타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현재 인공아웃 수술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재수술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재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0명 중 1명 정도 재수술을 한다라고 하고요. 인공아웃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작용 두 가지는 내부 장치 고장입니다. 재수술 필요하고 100명 중 1명 정도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고 남자아이들처럼 외상 머리 충격을 많이 당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이 잦은 경우에 많고요. 두 번째는 면역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예요. 감염과는 다릅니다. 면역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아이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초기에 스테로이드나 면역 조절하는 걸로
관리가 되고 하지만 200명 중 1명꼴로는 결국 알러지 반응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빼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은 아까 말한 몇몇 증후군과 연결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고 피부염이라든지 뭔가 전신에 면역 체계가 좀 과활성화된 아이들의 경우에 좀 면역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완전 이식형 인공아우에 대해서 이것만 설명드려도 30분이 넘을 주제인데요. 현재는 임상시험 단계이고 성인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고 소아는 없고 하지만 제가 인공아우의 대표적인 회사인 커클리어나 메달에 대한 R&D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했을 때 완전 이식형에 대한 인공아우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좀 TMI일 수 있는데요. 인공아우 회사들 주된 수입원은 외부 장치입니다. 과연 그 외부 장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완전 이식형을 정말로 정과 성을 다해서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소아는 아직은 전혀 해당 사항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아, 다음에 스프링 봄날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요. 소아 감각성 난청일 때 유전 원인과 바이러스와 관계는 그냥 수술만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말씀드렸다시피 유전 원인 어떤 검사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바이러스 어떤 검사를 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일단 최대한 찾아봐야 되고요. 원인을 못 찾은다면 아이 언어 발달 정도와 다른 신경학적인 문제 등등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라길로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양측 청력이 70dB인데 발음 부분이 또래에 비해 떨어진다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발음은요. 만 6세경에 뇌 가소성과 관계되어 있는 영역이 다칩니다. 그 이유가 넘어가서 아무리 언어 치료한다고 되지 않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발음이 현저하게 또래에 비해 떨어지고 지금 나이를 고려했을 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해주는 게 좋고 아이도 행복할 거고 나중에 또 자신감 있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지호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10년 정도 이내 치료 현실 가능한 유전자가 오토프에 있을까요? 네, 있을 거고요. 최근에 아르파라고 하는 좋은 국가 기획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몇 개 파이프라인 중에 5년 안에는 적어도 하나의 유전자는 임상시험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아킴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첫째가 10개월인데 55dB 중증 난청 판정받았습니다. 정밀 유전자 검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둘째를 최근 임신해 둘째도 난청 정밀 유전자 검사를 정말 정확하게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다라면 둘째 임신에서 난청이 나올 확률, 유전성 난청일 가는 경우 거의 없을 겁니다. 1% 미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혹시나 둘째가 난청일 경우에는 그러면 아빠, 엄마, 아빠의 정자, 엄마의 난자에 대한 아주 체세포 돌연변이를 좀 체크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신생아 리퍼 판정 후 생활 반응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정밀 검사 후 패스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퍼에서 한쪽 귀가 리퍼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양쪽 귀가 리퍼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쪽 귀가 리퍼 나오는 경우는 저는 9대1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90%는 척강 정밀 검사를 했을 때 정상이 될 확률이고요. 10%는 여전히 일측성 난청 혹은 일측성 전농으로 확진될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양쪽 귀가 2번, 3번 정도 리퍼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면 반대입니다. 정상으로 청각 정밀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올 확률은 약 10%. 그런 경우는 아마도 중염이거나 양수가 함입되어 있는 게 빠져나가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고요. 약 90%는 경도 이상, 중등도, 고심도의 난청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지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더 많은가요? 네, 지금 올라온 거는 이희근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과로나 스트레스가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 또 어떠한 지표를 가지고 또 바라보냐에 따라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표적인 게 메네르병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다음에 역시 데디킴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머리에 붙는 자석세기가 너무 강한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자석세기의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거나 계단을 좀 빠르게 올라갔을 때 떨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이한테 적합한 자석세기이고요. 아이가 배드민턴을 치거나 테니스를 치고 100m 달리기를 하는데도 자석세기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아이 피부 대비 자석세기가 큰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통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자석세기 외에도 이 위치가 조금 두개골이 좀 성장해 가면서 여기 근막이나
근육을 건드리면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한 병원 가서 정확하게 엑스레이라는 CT를 좀 찍어보실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체세포 돌연변이 어느 병원에서 진행하면 될까요? 네, 뭐 저희 병원으로 와주시죠. 네. 찌오 선호님께서 좀 질문 주셨고요. 고주파보다 저주파가 안 좋은 난청은 와우 수술 시 잔존 청력에 영향이 있나요? 네. 저희가 보통은 인공와우 수술을 할 때 이게 달팽이관이 1층, 2층, 보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부터 들어가서 약 2층 정도까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래층, 1층, 2층이 위치하고 있는 쪽이 고주파예요. 그러니까 저주파보다는 고주파가 인공와우 삽입으로 인해서 잔존 청력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보다 저주파가 더 안 좋은 경우에 있어서는 와우 수술에 있어서 매우 주의해야 되고 그 주치의 선생님과 긴밀하게 아이 언어 발달 기반, 원인 기반으로 체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님께서 또 질문 주셨습니다. 진행성 난청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 등이 있을까요? 진행성 난청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의학적인 내대적인 원인, 유전자나 뭐 바이러스 등이라면 생활 습관이 그 영향을 줄 수는 없겠죠. 다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약물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유전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소음이나 이런 뭐 스트레스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오히려 소음을 만났을 때 더 과도하게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진행성 난청을 보이고 있다면 김주호님 가서 정확한 원인 검사 받아보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 준우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신생아 청력 정밀 검사에서는 한쪽 귀 리퍼만 나왔는데 정밀 양쪽 귀 난청 나올 확률은 말씀 1%, 아니 아까 말씀드린 한쪽 귀만 리퍼가 나왔고 양쪽 귀가 난청으로 나올 확률은 많이는 없습니다. 뭐 있어도 뭐 중이염이거나 이런 거는 해결된 난청이라 생각하고요. 아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한쪽 귀가 리퍼가 나오면 정밀 검사에서 그 한쪽 귀 선별 검사 나온 귀에 난청이 확진될 확률이 10%, 다 양쪽 귀 다 정상일 확률이 90%라고 했고요. 양쪽 귀가 리퍼인 경우는 양쪽 귀 다 어느 수준 이상의 난청을 갖고 있을 확률이 90%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코구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울산에서 선생님께 진료 다니는, 네, 반갑습니다. 네, 아기가 물놀이를 좋아하는데 혹시나 해서 잘못 시켜주고 있는데요. 물놀이, 네, 왜 못 시켜주죠? 네, 또래 아이들과 크게 제한 두지 않고 시켜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인공화호를 한 아이들이어도 요즘 아쿠아팩이라든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놀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인공화호를 한 아이들에서도 수영은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농구, 축구는 반대입니다. 네, 다음에 일본어로 돼서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정확히 못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첫째가 GJB2로 수술하였습니다. 둘째는 시험관으로 건청하여 나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GJB2는 최근에 산정 특례가 된 희귀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GT라고 하는 시험관 바탕으로 배아 선택을 하는 게 생명안전법에서도 안정적으로 통과되어 있는 유전자이기 때문에요. 너무 염려 마시고 뭐 저희 병원이든 이런 PGT를 할 수 있는 전문 병원에서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 둘째 아이 건강하게 낳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이상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만 더 와서 한 가지만 더 받겠습니다. 정밀 유전자 검사는 본원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무료로 받았다면 아마 저한테 받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유전자 검사라는 게 지금 저희 병원에 저밖에 없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를 어떤 걸 했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최근에 제가 해드렸다면 전장 유전체 분석으로 아마 엄마, 아빠, 아이 트리오로 진행을 해드렸을 거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진단될 확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에서 70%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물론 환자들의 난청의 타입, 아까 말한 뭐 스키슬로의 타입이냐, 저음역 중심적인 타입이냐, 뭐 양쪽 다 난청이어도 비대칭성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세부적으로는 진단율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프롱 봄날님께서 줄넘기나 달리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저 P557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요. 인공화호 수술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청신경은 쓸수록 소진되는 개념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자극이 이루어진다면 청신경은 어떤 특정, 청신경을 퇴행시키는 어떤 특정 원인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면 문제 없을 거고요. 태어날 때 인공화호 수술 전에 MRI에서 청신경 건강하다고 확인 받으셨으면 아무리 100살, 20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청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인공화호에 대한 반응이 약해지진 않을 겁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신생아 선별검사에서 양쪽 리퍼가 나왔는데
아기가 잘 때 비닐 바스락 소리를 내면 고개를 들면서 찡그리는데 이 정도 반응이면 몇 데시벨 정도인가요? 제가 어머님들이 아이를 이렇게 눈 맞춤하면서 요 정도 거리에서 "아 이쁘다 우리 아이." 요렇게 말씀하시는 정도는 약 55 데시벨,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주고 말하면 60 데시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리가 중요해요. 비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한 건지 저 멀리서 한 건지에 따라서 데시벨은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이 얼굴 보면서 '아 이쁘다.' 하는 요 정도 거리, 그리고 보통 1대1로 대화할 때 어느 정도의 크기는 한 55 데시벨, 60 데시벨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귀가 아프다가 사랑니 뽑았는데 더 잘 안 들리고 안 아픈데 사랑니 때문에 네. 사랑니 때문에 뭐 축농증도 생길 수 있고, 여기 저희가 TM 조인트라고 하는 턱관절 쪽에 문제로 인해서 뭐 이통이라든지 생길 수 있고요. 이거 제가 발표한 논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요런 사랑니 때문이나 요런 턱관절 쪽이나 요런 거 관리받으면 귀 이통이라든지 이명이라든지 줄어드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 맞춰도 될까요? 지금 벌써 8시 45 분이어서요. 추가 질문 없으시면 네, 오늘 비욘디 의학 채널 발표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어려운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